인식. 우리는 인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단 사전상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 얼추 맞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식 개념을 좀 더 심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물어봅시다. 앞서 인식을 두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미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죠? 다시 물어서 사물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시를 들어봅시다. 검은 고양이. 중세 서양 문화권에서 검은 고양이는 악마의 상징이나 흉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검은 고양이를 보면 그날 재수가 없다 라는 식의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됐죠. 물론 이는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그냥 미신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검은 고양이에 대한 저 그릇된 속설은 어떻게 해서 미신으로 밝혀집니까? 간단합니다. 검은 고양이와 불운 사이의 관계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를 본 날에 생긴 일들을 모두 조사해서 정말로 이 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논리학의 용어로 다시 말하자면 귀납적 증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관찰된 개별적인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끌어내는 사고. 그리고 그 결과 검은 고양이와 불운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그저 우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냥 우연찮게 검은 고양이를 본 날에 바나나를 밟고 넘어진 것일 뿐, 검은 고양이가 바나나 쪽으로 발걸음을 유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관찰해보면 오늘날 검은 고양이를 모시고 있는 무수한 집사들의 사례들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먼저 근대 인식론의 대명사인 임마누엘 칸트 선생을 소환해봅시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상세히 논했던 순수이성 비판의 논의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검은 고양이의 출현,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인식해야겠죠. 그래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칸트의 사건 개념은 간명하게 정리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상태가 생기는 것,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때 칸트는 모든 사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여성의 임신 없이 그냥 혼자 생겨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후세대의 임신과 양육이라는 원인을 갖습니다. 이처럼 칸트는 모든 존재는 그것이게끔 작용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원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칸트의 말로 다시 옮기자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선행하는 것 안엔 이 사건을 항상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규칙에 대한 조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불운한 사건에는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진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원인성을 따져 물었을 때 검은 고양이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인간은 여러 현상에서 검은 고양이 같은 특정 사건을 추출하여 하나의 실체로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그 사건들을 인과관계로서 검증해 볼 정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칸트는 이러한 실체와 인과는 인간이 본디 갖추고 태어난 지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봤죠. 그런데 여기까지 봤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옳은 인상입니다. 실제로 순수이성 비판은 터무니없을 만큼 엄밀하게 적힌 저작입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독일어가 저주받을 문자이기 때문에는 아니고 지금 맥락에서는 깐깐함은 중요도에 비례한다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칸트가 살았던 18세기는 계몽주의의 시대로서 검은 고양이 같은 미신타파가 지상 과제였던 시절입니다.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세상을 가져오는 거라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기 동안 백과전수로 대표되는 지식체계의 혁신이 이뤄졌고, 또한 이 체계를 감당하기 위한 인간 정신의 인식 능력에 대한 새로운 규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체계가 아무리 훌륭해봐야 그걸 인간 정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 말짱 헛짓이겠죠. 이 계몽적인 인식론의 정점이 바로 칸트입니다. 마치 컴퓨터 CPU 성능을 체크하고서 얘가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듯,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면밀하게 체크한 뒤에 그에 맞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생각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 같은 개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말하는 건 무의미한 독단에 불과하다고 봤죠. 그래서 당대 신학자들이 칸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칸트는 종교 관련해서 검열 조치를 당하기도 했고, 하인에는 칸트를 두고 이신론을 참수한 칼이라고 평하기도 했죠. 아무튼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계몽주의 인식론의 정점에 있는 저작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점에 도달하면 앞으로는 내려갈 일밖에 없죠. 죽음을 제외한다면 완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위대한 칸트에게도 그렇습니다.
칸트의 다음 세대였던 이른바 독일 관념론의 후배들이 칸트를 계승하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인식 관련해서는 논점이 참 많은데 오늘은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앞서 계몽주의에서는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세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봤는데, 아니 정말 그렇습니까? 제대로 알면 제대로 된 세상이 옵니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세상을,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쉽게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이어트가 대표적이죠. 현대인 중에 다이어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적당량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 이게 사실상 다이어트의 전부입니다. 아주 특별한 신체 질환이나 희귀 체질이 아니고서야 나머지는 잡기술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실패하며 또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 이때 인식의 논점은 다이어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다이어트라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자기 자신과 엮인 무수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오랫동안 단맛에 중독된 상태일 수도 있고, 계급적으로 정크푸드 외의 음식을 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이 강요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음식 광고에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회식 문화 때문에 다이어트의 최악인 음주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식단 조절을 강요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상징적 복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다이어트를 해봤자 못생겼을 것이라는 지나친 패배주의에 길들여진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즉각적인 것에 과도하게 익숙해져서 다이어트에 분할된 단계들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비만 위험이 높습니다. 충동 조절 및 자제력 결핍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묻건데 ADHD의 원인은 뭐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에 관련된 인간에 대한 알문 밑도 끝도 없이 복잡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결국엔 다이어트를 직접 해봐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 역시도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말인즉 어느 정도 고유한 다이어트 팁이나 리듬을 스스로 알아내고 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내가 생각보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잘 몰랐던 세부 사항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전에 존재하는 인식이란 그냥 단순한 알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를 칸트에 적용해서 다시 풀어보자면, 겉에서 관찰한 칸트적 인식만으로는 참된 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사태를 수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보는 행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은 참다운 관계가 아닙니다. 몰카를 관계 맺기라고 부르진 않죠? 진정한 알은 직접 관계할 때 생겨납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사랑을 직접 해봐야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 알 수 있죠. 당연히 찌질한 것은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인식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꽃밭이죠. 저 부정성을 고려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며,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은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간명하게 정식화하자면 부정성을 결여한 알은 알미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행위인 인식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는 행위, 즉 노동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사적으로 이 노동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앞에서 독일 관념론자들이 칸트를 비판했다고 말했었죠. 독일 관념론의 정점인 게오르크, 프리디, 빌헬름, 헤겔. 이 헤겔이 바로 노동 개념을 강조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외부 세계와 직접 관계를 맺는 노동을 통해서만 참된 자기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어디서? 악명 높은 저작인 정신현상학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노동을 어떤 식으로 철학화했을까? 자, 더 심화해볼까요? 노동. 우리는 노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대충 이런 게 노동이죠. 돈 받고서 일해주는 것. 굳이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사람의 생계의 생존, 생활을 위한 모든 것들, 또는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얻기 위해서 특정 대상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 현대인 중 노동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은 있어도 노동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어서 정말 노동에 대해 아십니까? 노동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심화하여 알고 있을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오늘 제가 소개할 노동 개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노동은 어원적으로는 고통의 계보에 속합니다. 라틴어에서 노동을 뜻하는 라보라레, 이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 노예들이 짐을 지고 뒤뚱거리는 모습에서 온 말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리스어 코노스,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슬픔과 고역이란 뜻이었고, 독일어 아흐바이트 역시도 고생을 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심한 것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어로 노동을 뜻하는 트아와일은 고대 로마에서 고문 형태를 의미했던 트리팔리움, 여기서 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을 한다는 것은 곧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닌 감내해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돈 안 받으면 누가 이런 짓을 자진해서 하겠습니까? 참고로 이런 맥락에서 노동을 고통의 계보에 놓고 노동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을 반정치적으로 분류했던 현대 철학자는 한나 아렌트였습니다. 한번 슬쩍 들려보죠. 반정치적 삶은 노동이다. 인간은 노동하며 타인도 세계도 없이 생존의 필연성 앞에서 자신의 육체와만 함께한다. 그러나 다시 물어서 노동은 고통에 불과하기만 한가? 앞선 영상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슬쩍 언급했었습니다. 노동이란 직접 그 사태에 뛰어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멀찍이서 사태를 바라보기만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점들을 보게 해주는 매개라고 했죠. 좀 더 간결하게는 타이슨 형님의 명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좀 더 철학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예고했듯 오늘 소환해볼 철학자는 헤겔입니다. 우선 사유에 대해, 아니 욕망에 대해 먼저 말해보도록 합시다. 헤겔에게 욕망은 의식화된 욕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어봅시다. 배고파서 나무에 달린 사과를 먹었다. 이때 배고픔은 욕구입니다. 사과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이고, 먹음은 욕구를 충족하는 실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 의식화되지 않고 그냥 사과를 먹은 거면 그건 그냥 본능의 분출, 즉 욕구입니다. 반대로 욕구, 대상, 실천이라는 과정이 각각 분할되어 의식에 입력되면 그건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거칠게 말하자면 의식은 상상력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의식된 대상에 대해서만 발휘됩니다. 헤겔에 따르자면 이는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사과나무를 보는 것과 사과나무를 의식하는 것은 어떤 차이인가? 일단 여러분이 실제적인 세계에서 보는 사과나무는 이런 식입니다. 고도마다 색깔이 다른 하늘, 나무와 대지를 같이 쓰는 풀들, 그리고 그림자 등 실제적인 세계에서 사과나무는 다양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나무를 떠올리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이미지로 떠올리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자세하죠. 상식적으로 저 많은 사과들을 개수에 맞게 모두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더 단순화됩니다. 다시 말해 사과나무를 의식 속에 불러들인다는 것은 실제로부터 특정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가공하는 것, 즉 추상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과나무는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낸 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의식 속에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합니다. 분명 실제로부터 빌려온 것이지만 일단 의식 속에 구성되는 순간부터 이 이미지는 자율적입니다. 헤겔은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자유로운 내면으로부터 심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니와 바로 이 자아가 그 심상들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저 사과에 욕망하는 바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연의 사과나무보다 더 많은 사과가 열린 나무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은 이 욕망을 현실에서 성취하기 위해 골몰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많이 달리게 될까? 바닥에 풀들이 영양분을 뺏고 있는 것 같으니까 풀들을 모두 뽑아볼까? 그래서 힘들어서 풀을 모두 제거해봤지만 생각만큼 열매가 많이 달리지는 않습니다. 노동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 사과나무라는 자연적 실제는 내 생각에 꼭 부합하지만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질서를 가진 자립적인 대상임이 밝혀집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사물의 자립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로써 인간은 사물과 부정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신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신의 말씀이 곧 실제의 창조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의 뜻에 반하는 실제, 즉 부정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유한자로 전락합니다. 좌우간 많은 열매의 욕망이 좌절됐습니다. 그렇다면 좌절이란 무엇입니까? 헤겔에 따르자면 욕망의 좌절은
사유의 거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풀을 뽑았는데도 왜 열매가 많이 안 열릴까? 열매를 키우는데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 그렇게 인간은 다시금 사과나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사유는 욕망이 좌절됐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활성화됩니다. 욕망이 너무 쉽게 즉각적으로 달성된다면 그곳엔 고민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깊은 생각이란 어려운 문제를 그 조건으로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억제될 때, 욕망의 달성이 지연될 때, 결핍과 충족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때, 그리하여 그 부정성의 거리를 해소해보고자 고민하는 시간이 지속될 때, 그럴 때 사유가 생겨나고 또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네 가지는 사유의 근본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를 지속함으로써 세계와 이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사과나무에 적절한 거름을 주거나 해충을 쫓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하나의 가지의 양분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 처음에 가졌던 욕망을 적당히 조절하는 단계에 진입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사과나무의 관계는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됩니다. 식물학적 형식, 경제적 형식, 친환경적 형식 등.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독일어로는 빌든,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도야하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리하자면 의식화된 욕구인 욕망은 상상을 가능하게 하고 이 상상된 기획을 현실에서 이뤄보고자 노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물의 자립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르게 번역하자면 부정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정성은 욕망이 즉각 충족되지 않는 어떤 거리와 지연을 발생시키고 이를 해소하고자 골몰하는 과정에서 사유가 깊어집니다. 도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신현상학의 구절을 직접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은 억제된 욕망, 지연된 소멸이다. 또는 노동은 둬야 한다. 노동하는 자에게는 대상이 자립성을 지니므로 바로 그런 까닭에 대상과의 부정적 관련은 대상의 형식이 되고 지속적인 것이 된다. 허허. 헤겔 공부하는 분이라면 다 알겠지만 정신현상학 내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철학에서 노동 개념을 다룰 때도 빠지지 않는 기념비적 구절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헤겔은 노동 개념을 단순한 고통의 계보에서 빼낸 철학자입니다. 이제 노동은 인간 정신의 도야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매개입니다. 그래서 독일 관념론에서 다루는 관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적인 노동을 경유해서 다시 갱신된 관념만이 진정한 관념입니다. 이렇게 인식에서 노동으로 철학의 강조점이 옮겨간 것은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앞서 본 칸트는 18세기 초중반 계몽군주였던 프리디 대왕의 세기를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참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외관적으로는 낙후됐던 독일이 계몽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반대로 헤겔은 18세기 후반에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옆나라 프랑스에서 벌어지던 대혁명이 독일로 옮겨오지는 않는, 즉 자신의 나라에선 봉건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러한 정체 상태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계몽주의에서 수행했던 미신타파, 그러니까 생각의 교정만으로는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에게는 직접적인 실천이 칸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두됐습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역사적 현실에 뛰어들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갱신되는 참된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겔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참고로 헤겔은 1831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유럽엔 진보의 시대가 도래했을까? 헤겔식으로 말해서 자유가 증대되는 이성의 역사가 펼쳐졌을까?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중후반 역사는 개판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궁극적 결론이 1차 세계대전이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인식이건 노동을 통한 도야이건 간에 어떤 식으로든 실제를 밝히거나 통제할 수 없으리란 그러한 회의감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실제는 뭐다? 심연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기말적 주장의 주인공은 단연 프리디 니체였습니다. 좋습니다. 심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심연. 우리는 심연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긴 뭐야,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구덩이 같은 거죠. 사전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런 문학적인 용법 외에도 철학적으로도 심연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편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 때문이죠. 곧바로 인용해보죠.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경구이죠. 어딘가 멋들어진 중2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통상적인 해석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전 상태에서 자주 볼 수 있듯 상대편의 학살을 학살로서 보복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꼬집고 있다는 거죠. 혹은 경찰 영화에서 자주 보는 클리셰처럼 살인자와 똑같은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직결 처분이 아닌 법률의 단죄를 맡기는 주인공, 뭐 대충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일단 이런 해석은 굉장히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묻자면 저 경구의 저자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별난 사람들을 모아놓은 철학사 안에서도 유독 더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 니체의 시면을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일단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해석은 그 쉬움으로 말미암아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언제나 좁고요. 니체의 진리는 더 좁습니다. 자, 서로는 이쯤 하고 한번 가봅시다. 우선 저 경구는 1886년 발표했던 선악의 저편에 수록된 146번 잠언입니다. 잠언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적인 설명이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저 잠언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니체의 철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자면 그가 철학으로서 상대했던 시대적 분위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저편이 발표됐던 시기, 즉 19세기 후반을 알아봅시다. 이 시절이면 자본주의가 유럽 전체에 안착했던 시기입니다. 어땠느냐? 익히 예상되듯 노동자의 처우는 좋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살림살이가 좋았으면 이 시절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는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했겠습니까? 좋았던 시절, 즉 벨 에포크는 체제의 단물을 빨았던 부르주아들 얘기고 저 허울 밑에서 대다수 도시 빈민들의 빈곤 문제가 심화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시절은 1873년부터 1896년까지 이어졌던 이른바 장기 불황이 본격화됐던 암담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전까지는 이 장기 불황을 대공황이라고 불렀을 만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대표되는 농업계의 흉작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정치적으로도 혁명과 폭동이 반복됐습니다. 프랑스 2월 혁명이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전염병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19세기 내도록 콜레라가 유행했었습니다. 1866년 6월 런던에서만 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92년 함부르크에서 콜레라로 약 8,600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는 열강들이 식민지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외교관계는 훗날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정치, 경제, 위생,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혼탁했던 시절이 바로 19세기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세기말이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에 대한 신뢰, 노동을 통한 도야가 잘 될 거라는 낙관, 이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세기말은 곧 해겔의 황혼입니다. 인간이 인식과 노동을 통해 실제와 아무리 관계를 맺어도 어떤 진리나 진보적인 타협점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증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아무리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도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속의 사물들, 그 실제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는 뭐다? 심연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심연, 즉 카오스가 세계의 참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던 당대의 철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실제의 심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니체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작위적인 소용돌이로서의 세계, 그러한 세계의 진상을 직접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미치거나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기만을 하려고 든다는 거죠. 니체가 지적하는 기만 중 하나는 소크라테스주의입니다. 대화법을 통해 참된 진리를 숙고했고 그러다가 독배까지 마셨던 아테네의 현인, 네, 바로 그분 맞습니다. 초창기부터 니체는 소크라테스를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세계를 합리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니체가 해석하기에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합리주의의 시초입니다.
세계에 합리적인 질서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철학적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그 진리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소크라테스주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논리를 통해 사고는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을 통찰할 수 있고, 사고는 존재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 그런데 앞서 니체는 세계를 카오스로 봤다고 했죠. 따라서 정돈이 되질 않습니다. 세계가 합리적인 질서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란 소크라테스주의의 대전제는 단적으로 말해 오류입니다. 이는 카오스적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만의 철학이며 저 실제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니체의 비판에서 암시되듯 니체에게 참된 삶은 카오스 속에서의 삶입니다. 이 대목을 잠시 거칠게 요약하고 넘어가자면 카오스에 대한 거부는 인간을 한정된 질서에만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 참된 삶은 정해진 범위를 넘어설 때 주어지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과 마주하는 경이로움, 그것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이 주는 성취감, 이러한 생의 기쁨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계를 넘어갔을 때 맞닥뜨리게 될 카오스에 대한 두려움은 참된 삶을 옥죄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크라테스주의가 바로 이러한 족쇄 역할을 담당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니체에게 소크라테스는 삶을 죽이는 괴물입니다. 실제로 우상의 황혼 3절에서 소크라테스를 괴물이라고 호명하고 있죠. 관상을 볼 줄 아는 한 외국인이 아테네를 지나다가 들러서는 소크라테스의 면전에 대고 그는 괴물이며 내면에는 온갖 악덕과 나쁜 욕구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단지 다음처럼 대꾸 했을 뿐이었다. 나를 잘 아시구려 선생. 그런데 니체가 당대 괴물이라고 지목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 그 유명한 리하르트 바그너가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읽자면 독일의 작곡가, 극작가, 연출가, 지휘자, 음악 비평가 및 저술가. 여러분이 오페라 애호가가 아니라면 오늘날 대다수에겐 영화 지옥의 묵시로 OST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유튜브에 발키리의 기행이라고 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작권 때문에 여기선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바그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니체와의 친분도 두터웠죠. 물론 결국에는 결별합니다만 그럼에도 니체에게 바그너는 결별한 이후까지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오죽하면 후기에 나온 책 제목이 바그너의 경우일까. 그만큼 니체는 바그너와의 대결이 자신의 철학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상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걸 다 뜯어보려면 3박 4일 학회를 개최해도 모자라니까 여기서는 일부분만 보도록 합시다. 니체에게 문제가 된 주요 대목은 바그너가 오페라를 통해 그리스도교적 구원을 설파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실제로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은 사랑과 구원의 대서사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 자체로 경외심을 갖게 하는 문제이다. 바그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한 인물이다. 그의 오페라는 구원의 오페라이다. 문제는 니체가 보기에 바그너의 구원이 그리스도교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뭐냐? 이것도 정말 거칠게 요약하자면 현세 부정, 내세 지향입니다. 교회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내세 지향성이 현세에 대한 폄하를 전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폄하는 카오스로서의 세계를 거부하려는 데서 더 정확히는 그러한 세계의 진실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바그너의 오페라가 소재상으로는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게르만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외피를 쓰고서 그리스도교적 구원을 설파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그리고 1888년 메모에서 바그너를 괴물이라고 불렀죠. 바그너는 양식에 무능력했다. 예술가적인, 기만적인, 잘못된, 졸작, 괴물, 두터운 표지를 가진 것. 정리하자면 니체에게 괴물로 불린 사람은 적어도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와 바그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삶에 반하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자문을 다시 떠올려 봤을 때 니체가 싸우는 괴물은 소크라테스와 바그너, 즉 참된 삶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괴물과 싸울 때 어째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심연에 있습니다. 묻건대 니체에게 심연이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앞서 말했던 카오스로서의 세계입니다. 무작위적이고 맹목적인 에너지의 용솟음과 소용돌이. 답 없죠? 감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니체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비극의 탄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토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사물의 영원한 본질을 조금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인 세계를 다시 정돈하라고 요구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고 치욕적인 것으로까지 느껴진다. 인식은 행동을 죽인다.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데 니체적 주체는 카오스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되레 그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도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프리디 니체입니다. 반복합니다. 카오스는 인간 정신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니체에게 심연은 삶의 기쁨을 위해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것이지 그곳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거나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한 대목을 보죠. 두려움을 알면서 두려움을 제압하는 자, 심연을 보지만 자긍심이 있는 자가 대담한 자다. 심연을 보지만 독수리의 눈으로 보는 자, 독수리의 발톱으로 붙잡는 자에게 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심연 자체가 아니라 그 심연에 있는 먹잇감을 독수리의 눈으로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체적 주체는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심연에 대한 전면적인 감당 불가능성을 소크라테스와 바그너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우상과의 싸움은 역설적이게도 나도 괴물이 될 위험을 내포합니다. 저 두 우상을 공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신랄한 비판자인 나는 저 심연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머지않아 직감하게 됩니다. 얼마 못 버티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먹잇감을 찾았던 장소였던 심연이 반대로 내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음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체와 심연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심연이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약해진 순간 소크라테스 주의자가 묻습니다. 너는 내가 카오스를 부정한다고 말하지만 너 스스로를 보라. 너도 카오스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지 않나. 그저 부분적으로 깔짝거릴 뿐이면서 뭐가 그렇게 나보다 우월하다고 으스대는 거지? 내 삶의 대부분은 소크라테스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할애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너와 나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니체적 주체의 딜레마는 설령 카오스를 인식하더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에 자신의 유기체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에서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카오스를 가공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공된 카오스라고 하면 이게 소크라테스식 합리주의랑 뭐가 다르죠? 또한 바그너식 구원이랑 뭐가 다르죠? 어쨌거나 질서는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저 니체식 카오스는 인간화된 카오스라는 또 다른 기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기만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변화 코스프레를 해놓고서 자기가 진지한 삶을 살았노라고 얼마든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적 주체는 골머리가 아픕니다. 카오스를 받아들이긴 하되 무슨 변화 코스프레 마냥 기만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카오스에 전면 노출되어서 정신이 가출해버리는 것은 막아야만 하는 그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받은 자. 그게 바로 니체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신의 일을 위태로운 줄다리기 비유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과정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멈춰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이 위태롭게 짝이 없는 줄타기에 실패할 때 니체적 주체는 괴물로 전락합니다. 혹시나 니체적 삶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무운을 빕니다. 개념인 여러분들, 오늘도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